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51부 조선의 개국,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태조실록 길고 긴 시간이었죠. 드디어 이제 고려시대가 끝나고 완벽하게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채색을 한번 입혀봤어요. 채색을 입혀봤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채색 배운 게 거의 뭐 원색 위주로 칠하는 것밖에 안 배워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채색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 건 아니었고, 나름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을 정하긴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좀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이제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방색에 대한 걸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놓고서 봤을 때 동서남북, 그렇게 이제 사방, 중앙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방의 색깔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정했냐면은, 중앙은 중심이 되는 곳은 황색,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그리고 북쪽은 흑색. 이렇게 해서 이제 음양 오행 사상에 기반을 해가지고 오방색을 갖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입는 색깔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 제가 뭐 나중에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처음부터 이제 모토가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4대 교린을 모토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황제가 되기보다는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자라는 그런 사고관념을 갖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려도 근데 이게 약간 소심한 황제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에서 황제라고 불렀던 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원 간섭기 기간에는 제대로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황제라는 것을 칭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외왕 내제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좀 전문 용어로. 그래서 학술 논문도 이거 관련해서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왕이라고 그러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황제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썼다면은, 조선은 그냥 깔끔하게 왕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외왕 내제기는 해도 황제라고 자칭을 했으니까 황색을 여기다 칠해놓은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황색을 쓰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에도 고려는 황색으로 도색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도전, 태종 세 사람을 제가 이제 메인 센터에다가 등장을 시켰는데, 이 그림 구도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정도전 포스터를 좀 비슷하게 따라 그렸어요. 물론 이제 원체 그림 형태가 달라가지고 못 알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종의 나름 패러디물입니다. 정도전이 옥자에 앉아있고 이성계가 좀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방원이 칼을 짚고서 옥자를 바라보고 있는 구도는 이제 거기서 따왔어요, 제가. 근데 정도전이 이제 입고 있는 옷 색깔이 홍색이죠. 홍색은 남쪽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쪽은 신하의 자리를 의미하고 전통적으로 그려왔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신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홍색 골룡포를 입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도전한테 이렇게 붉은색 옷을 칠하게 한 거는 의미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정도전은 이성계의 신하죠. 그래서 정도전한테 붉은색 옷을 입힌 것도 있고 신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도전은 혁명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또 혁명하면 또 붉은색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정도전이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의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왕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점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도전한테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만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도전이 어디까지나 그렇게 왕처럼 행세했던 거는 이성계가 허락해줬던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차차 해드릴 건데, 절대 정도전이 이성계를 찍어 누르고 자기가 왕처럼 굴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이성계가 대단한 점이에요. 자기가 양보를 하고 허용해준 시점까지 그렇게 정도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또 이성계가 그만큼 양보를 해줄 수 있었던 것도
대단했던 거죠. 이성계 같은 경우는 어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룡포가 청색이에요.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많이 있는데, 골룡포가 왜 청색이냐라고 했을 때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청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 조선의 초대 군주이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방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계는 초대 군주인 만큼 그 동방이라는 것을 갖다가, 동방이 새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청색 골룡포를 입은 게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 같은 경우는 아마 골룡포를 청색을 입었거나 뭐 이제 홍색을 입었거나 그랬을 텐데, 일부러 제가 이제 회색으로 칠해놨어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형태의 골룡포죠. 흑색 골룡포를 입은 적이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언제냐면은 전시 때, 그때는 이제 비상사태를 갖다가 상징을 해가지고 흑색 계통의 옷을 입은 적이 있긴 있는데, 회색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례가. 제가 왜 회색을 넣었냐면은, 이방원이 정말 정치투쟁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정치투쟁의 달인,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통 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라든지 뭐 철의 군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전례는 없지만 회색 골룡포를 입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지의 색깔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 때는 1392년 7월, 울면서 즉위했던 공양왕, 결국 울면서 폐위를 당하게 되죠. 폐위된 공양왕은 원주로 옮겨졌고, 옥자는 그 후 4일간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 즉 4일 동안 새로운 왕을 뽑지 않았다는 건데, 분명 왕은 폐위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려 왕실 내에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그 비어있는 옥자의 주인은 사실상 임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고려 왕실도 눈치를 챘겠죠. 지금 저기에 들어갈 사람은 새로운 왕씨가 아니라, 그죠? 왕씨 내에서 새로운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이 다른 역성을 이제하려는 거구나. 1392년 7월 16일입니다. 마침내 왕대비로부터 혁명파 신하들에게 고려의 국세가 전해지게 돼요. 자, 그리고 혁명파 신하들은 국세를 받들어서 백관들을 대동하고 이성계의 집 앞으로 몰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쾌속으로 이뤄진 건데, 정몽주의 죽음이 4월이에요. 4월에 죽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공양왕이 폐위되고, 팽이된 지 4일 만에 바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됐다는 거죠.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3개월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몽주가 고려를 지키고 있던 마지막 그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미 대세가 기울 대로 기운 터라 이 행렬에는 혁명파 세력과 이성계의 친족들 뿐만 아니라 백응념 같은 약간은 중도적인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그리고 퇴역한 관료와 원로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지만 대세에 떠밀려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이성계 집 앞으로 몰려온 백관들은 억조 창생이 모두 한결같이 바라는 바이니 고려의 국세를 받아달라고 이성계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어달라고 외친 거죠. 물론 모든 백관들이 그렇게 외친 건 아니었고, 개중에는 이를 반대했던 몇몇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고려의 신하들이 동의했던 사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대사원 민계였는데, 이를 본 남은이 민계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원이 이를 만류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이가 역성에 찬성했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래요. 16일에 백응념과 조준이, 정도전, 기타 등등 어쩌고 저쩌고 등 대소신료와 한량기로 등이, 여기서 말하는 한량기로는 은퇴한 그런 좀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을 말해요. 한량을 지금은 뭐 거의 백수 건달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원래 한량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돈은 많은데 관직 생활 안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는 건 아니었고 그냥 관직 생활을 안 할 뿐이지 그냥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아무튼 이 한량 등이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대사원 민계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이방원이죠.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은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또 나오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대사원이면 조정의 대신인데, 아이 뭐 대신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그 정도로 이제 남은은 상당히 좀 과격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남은이 문관인지 무관인지 처음에 되게 헷갈렸다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방원이 말리게 되는데, 역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조율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가 이방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그냥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자 밀어붙였던 게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뒤에서 서포트를 계속했던 인물이 이방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도전과 조준 등을 필두로 백관들이 이성계 집 앞에 몰려와서 이성계에게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어달라고 외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당시 이성계는 경처였던 강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 백관들의 외침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성계는 보위를 이어달라는 백관들의 외침을 듣고 오히려 집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는 거죠. 이성계는 한석호 왕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양의 뜻으로 집의 문을 걸어 잠근 거였어요. 역시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정치 스타일을 지닌 이성계다운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뭐 이게 이성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한 번에 덥석 받으면 그거 정말 모양 빠지거든요. 어느 정도 좀 사양하고 거절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집 문이 잠겨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성계 집 앞에 모인 백관들은 몇 시간을 문 앞에 계속 이제 모여가지고 국세를 받아달라고 외쳤으나 끝내 이성계가 나오지 않자 다음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니다. 다음 방법이 이렇게 뭐 별게 있겠어요, 그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따락딱딱, 삐약삐약, 그거겠죠, 결국에는. 자, 결국 정도전과 조전을 위시로 한 백관들은 이성계의 집 대문을 부수고 난입해서 억지로라도 국세를 전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혁명파 세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성계의 집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난입해 들어갔고 막무가내로 마당을 점거한 채 국세를 대청에 올려놨다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자 이성계가 마지못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성계는 아직 몸이 덜 회복되었다는 듯이 2000호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고, 이에 백관들은 모두 엎드려 만세를 외치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세가 아니라 아직 만세예요. 만세를 외치면서 이성계에게 보위에 오를 것을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성계는 여기서도 한 번 더 튕겨요. 국세를 받지 않겠다. 이성계는 자신이 덕이 부족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면서 사양의 뜻을 계속 이제 내비쳤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몇 차례 신랑이가 오간 후에 마침내 이성계는 마지못한 듯이 승낙을 하였고, 결국에는 할 거긴 하죠. 마지못한 듯이 승낙을 하였고, 바로 다음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승낙하자마자 다음날 즉위를 해요.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냐면은, 사실 왕이 즉위시라는 게 그렇게 금방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동네 통반장 그 선거도 아니고 이거 뭐 즉석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려면 준비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근데 이성계가 오케이 한 바로 그 다음날 즉위식을 가졌다는 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거 준비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왕이 즉위시라는 게 여간 준비가 많이 필요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것을 국세를 받은 다음날 거행했다는 거는 사전 준비가 빈틈없이 완료되고 있었고, 다만 날짜를 가늠하는 일만 남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성계가 국세를 사용하는 행동도 어디까지나 예의상이었지 당연히 진심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청서 위에 올려놓으니, 지금 문 부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기물 파손, 그죠? 주거 침입죄, 요즘식을 따지면 뭐 이런 거 다 걸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죠.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로 잃었다. 이천호를 붙잡고 겨우 침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념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계속 이제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왜 꼭 나한테 이거 갖다 시키라고 하냐. 나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응령을 위주로 백관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미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혁명파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인물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밀당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모양새 좋게 가기 위해서 이런 밀당들을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계속 보면은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남은 1000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 나라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못하여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마지못해서 오케이 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이렇게 오케이를 하게 된 이성계. 이성계는 즉위식 자리에서 나름의 또 이제 변명을 해요. 내가 건강 상태만 좋았어도 말을 타고서 어떻게든 뭐 도망을 치든지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핑계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즉위식을 거행한 이성계는 이제 새로운 왕조의 태조가 됩니다. 이로써 왕시의 고려 왕조는 끝나고 이시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물론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반 백성들은 고려의 멸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내전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 좀 피를 보기는 했지만 상당히 평화적인 방식인 역성혁명이 그렇게 이제 거쳐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죠.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계가 결국에는 왕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한 사람이 있긴 있었겠지만 막상 또 이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버리니까 납득하기가 좀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개경의 민심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정몽주를 참살한 데다가 고려 왕조마저 무너뜨린 이성계. 개경 자체가 고려 왕실의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이성계에 대해서 개경 민심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도 무려 500년 가까이 존속해온 고려 왕조 아닙니까? 왕은 당연히 왕씨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세요. 500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이씨가 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특히나 민심과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이성계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성계는 왕이 된 후에도 조심스럽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성계의 그런 행동 패턴은 정말 일관돼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눈치 많이 살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젊은 시절의 경험이죠. 개경의 귀족들한테 그렇게 이제 꾸사리 먹고 뭔가 좀 멸시당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기억이 경험으로 축적돼가지고 여기서도 발현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러한 이유로 이성계는 왕이 된 이후에도 조심스럽게 처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성계는 즉위한 이후에도 궁궐로 즉각 이주하지 않고 사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도 옥자에 앉지 않고 옥자 옆에 서서 받아요. 또 국호도 당분간 고려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의장과 법조 역시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자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이르기를 내가 수상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겸양의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그 얘기인데,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로도 피할 수 있지만은 말 타고 이제 도망이라도 갈 텐데, 마침 지금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자라 하였다. 결국에는 이제 겸양의 말이에요. 그냥 겸양의 말이고,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기하고 드디어 저택으로 돌아왔다. 중요한 게 저택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눈치를 많이 살핀 거예요. 이성계가 가가지고 조회하고 업무 보고 집으로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출퇴근 시스템을 한동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국의 건국조가 되려면은 이 정도의 눈치와 여론 살피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면은 아마 이성계가 이 위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못했겠죠. 어쩌면 정도전이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성계를. 근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성계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성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이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이 오르고, 하여튼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해요. 나라의 이름을 그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성계도 이제 그런 민심 여론을 살핀 거죠.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나라 이름 그대로 고려다. 계속 고려를 이어나가겠다. 다만 왕실은 왕실에서 이씨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처음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물론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가 당연히 술렁거리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조처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심스럽고 몸을 사리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보신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이성계였지만 권력 인수 과정만큼은 정말 확실하고 철저했어요. 겉으로는 이제 고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물밑 작업으로는 이미 새로운 왕조를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기사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온 역성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비판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성계가 역성을 하려고 했던 게 그 증거 사료가 도대체 뭐냐? 물론 그 증거 사료가 정확하게는 없어요. 세상 천지에 누가 처음부터 내가 역성혁명을 하겠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실록에서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인데,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몽주 죽자마자 3개월 만에 고려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조선이 들어선 다음에 정말 폭풍 같은 속도로 새로운 시스템이 쫙쫙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왔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고려 왕조가 정몽주 죽음 이후에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무슨 뭐 국가 만드는 게 심시티나 소꿉놀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것이 예전부터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다 적어도 위화도 회군 시점부터 역성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역사학자들이 무슨 바보라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나름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혁명파의 순애들은 계획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려의 모든 권력을 빈틈없이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상을 지닌 정도전과 강력한 무력을 지닌 이성계가 만난 지 벌써 언 10여 년. 그들은 마침내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 개창이라는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정도전은 스스로를 장자방에 비유했다고 하죠. 장자방이란 누구냐?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폐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중국 역사 속의 명참모였죠. 본명은 이제 장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그 꾀돌이 같은 참모들을 장자방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근데 이건 재밌는 거는 정도전이 자기 스스로를 장자방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자방이라는 인물은요, 한 제국이 건설되자 곧바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켰던 진 제국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거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정도전은 자기 스스로를 장자방에 비유하면서도 조선이 개국된 이후 장자방의 전례를 따라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의 꿈은 단순히 역성혁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한 이상이 깃든 새 왕조를
완성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도전의 꿈은 아직 절반만 이루어졌을 뿐 남은 절반을 달성하는 중대한 과업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최소한의 유혈의 피를 흘리면서 역성혁명을 성공시킨 이 상황은 굉장히 고무된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혁명파는 이 역성혁명을 최소한의 유혈로 달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제 고무됐지만 그들에게도 고민은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새 왕족 개창을 반대하는 고려 왕실과 구세력들, 그리고 이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의 승자가 된 혁명파는 낙관적인 미래를 꿈꿨겠지만 내일의 운명을 또 누가 알겠어요, 그죠?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동서거금의 수많은 역사적 전례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결국에는 정리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이제 찜찜한 그런 분위기들이 여러 개가 감지가 됐죠. 그럼 이거를 갖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까지 고려의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